네, 반갑습니다. 2023년 해커스 소방 합격 설명회를 맡게 된 이민범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금요일 오후 3시에 뭔가 좀 꿀 같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걸음 내주신 만큼 저희가 간결하고 컴팩트하게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필요하신 정보들 다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나 설명에 중간중간마다 필요하신 내용, 필요하신 질문들 있으면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은 질문 받아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순서는 2023년에 시험이 개편되는 건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총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각각이 시사하는 바가 좀 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타 선생님이신 이영철 선생님 모셔가지고 소방학개론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합격생 멘토가 있습니다. 합격생 멘토가 있어서 합격생 멘토한테 어떻게 수험했는지, 수험 생활 동안 노하우도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저희가 해커 소방이 여러분들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여기 앞에 보이시는 대로 교재 4종 중에 2종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QR코드 찍고 설문조사를 하고 나시면은 저희가 이 혜택 같은 거 다 드릴 테니까 꼭 마지막에 QR코드 해가지고 설명에 어땠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첨 같은 경우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랑 버거킹 시즈 와퍼는 저희가 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6시까지 띄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각 개별 문자가 나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설명일 수밖에 없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수험 상황이나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 컨설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내려오시면은 상담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각자 1대1 컨설팅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개편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응시 연령 한번 볼게요. 응시 연령은 여기서 걸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40세 다 이하이실 것 같아요. 다들 동안이셔가지고. 그런데 개중에 1종을 안 따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기서 2종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2종이세요? 1종 따셔야 돼요. 1종 따셨어요? 2종만 아니시면 돼요. 1종 따셔야 되고, 개중에 이제 보통 다 따셨겠지만 대형을 따셨다면은 가산점 1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따 저희가 가산점 영역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 과목을 좀 알아볼 건데, 시험 과목이 22년 4월 9일 이번에 시험을 봤죠. 이번에 시험을 봤을 때는 학생들이 한국사, 영어를 필두로 해서 소방학 과목 둘, 그다음에 행정법 총론 해가지고 총 5과목, 그래서 20문제씩 5개에서 총 100문제를 풀었다면은 이번에는 이 한국사, 영어가 검정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검정제로 변경이 됐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검정제는 시험을 한 번만 보면 되죠. 시험을 한 번만 보면 된다는 게 뭐냐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러서 한능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능검 상급,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이나 아니면은 GTF로 각각에 해당되는 점수만 맞으면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가장 키 포인트죠. 그러면은 이 시험 한 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의미하는 바를 좀 찾다 보면은 모두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개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사나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 소방 공무원 시험에 들어와서만큼은 한국사, 영어는 이제 검정 시험으로 바뀌고 더 이상 내 필기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제로 베이스 시작하고 나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나 한국사나 영어를 개중에 좀 잘하셨던 분들은 이 2과목이 되어 있으니 나머지 3과목만 더 하면은 남들보다는 2과목 줄인 그런 수업을 듣고 있었겠죠.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나도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능검 상급이라고 있잖아요. 이 한능검 상급을 따신 분도 안 따신 분도 있겠지만, 이 한능검 상급이라는 거는 내가 한능검 상급 봐야지가 아니라 한능검을 보게 되면은 각 점수 구간이 있습니다.
60부터 69점만 맞으면은 여기에서 상급이 되는 거죠. 그 앞에는 2급, 1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60배에서 69점만 맞을 점수면 되기 때문에 더 맞을 필요도 없고 덜 맞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60에서 69점만 맞으면은 한능검 상급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한능검 상급이 조금 쉬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조선 파트를 조금 공부하고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은 한 번으로 미뤄도 이 점수가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군무원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각 취업 시장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능검의 상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점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빨리 딸 수 있을 때 따야 되는 게 한능검 상급이다. 그리고 시험도 매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한 2달마다 있기 때문에 빨리 따셔서 내가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토익 봐보셨던 분들도 있겠어요. 토익 같은 경우는 LC 100, RC 100으로 구성된 200문제고 GTEF는 다 합쳐서 90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커스에서는 이 GTEF로 GTEF 레벨 2 43점으로 목표를 잡고 갈 거예요. 물론 해커스가 토익으로 유명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일단 학생들 입장에선 따기 쉬운 걸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GTEF 레벨 2 43점으로 갔던데 여기서 저희는 플러스 5점 해가지고 48점으로 해서 가산점 1%까지 챙겨갈 거예요. 이 가산점 영역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5점 더 맞는 거는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은 가산점 1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1%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따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결국에는 내가 한능검이랑 영어를 다 땄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남은 거는 나머지 세 과목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을 공부하면 되겠죠. 이제 각각에 대해서 과목을 설명드릴 건데 이 소방학 개론 같은 경우는 불에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 나면은 이 불에 대해서 연소, 불이 났다. 물론 뒤에서 좀 이따가 저희 이영철 선생님께서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이 근데 나쁘게 난다. 화재. 근데 이 불을 끈다. 소화. 근데 이 연소 가운데에 뭐 폭발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일련의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소방학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저희가 일련의 메커니즘만 알고 각 연소에서 각 파트에서 뭐 연소의 이상 반응은 무엇인지 이렇게 두문자 암기법으로 두문자 암기법이라 하면 저희가 뭐 왕들 외웠을 때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운 것처럼 두 문자만 따가지고 외웠으면 될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2년 4월 9일 시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자 암기로는 이제는 조금 불가능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되는데 저희 좀 이따가 이영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은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 관계 법규라는 건 뭐냐면은 소방과 관련된 법들을 제일 중요한 건 나열한 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학생들이 딱 들었을 때는 야 법도 모르겠고 소방도 모르겠는데 이거 좀 난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방학 개론이랑 소방관계법규에서는 어느 정도 이어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연관성,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내 발목을 잡을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행정법 총론이란 건 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행정법 총론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들을 조금 괴롭히는 과목이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법대, 로스쿨 이전에 법대가 있을 때 1학년 때 민법을 배우고 2학년 때 뭐 형법을 배우고 3학년 때 상법을 배우고 쭉쭉쭉 해서 4학년 때 마지막에 배웠던 법이 행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연령 비연령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이 행정법이란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소방 과목에서 소방 공무원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소방을 보면은 행정법을 보면은 공무원 시장에서 행정법이라고 하면은 기본 일원이 1200페이지 정도를 공부해야 합니다. 기본이 1200페이지를 공부해야 해요. 하지만 소방행정법에서 이 조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각했을 때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컴팩트하게 6에서 700페이지까지 줄이고 판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셨고, 그게 이번에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저희 학생들은 소방행정법을 좀 잘 본 케이스가 많죠. 그렇게 저희 소방행정법은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소방 과목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영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방 그리고 방재, 재난 쪽에서 세 개 분야에서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전문가시고 저희 일타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PPT 자료를 가지고 많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PPT에서 적중률이 거의 90% 육박해가지고 처음에 배울 때는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배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PPT 자료에서 많은 문제들이 다 출제되고 조금 더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김진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학원에서, 그리고 이 학원이 아니라 이제 이 소방 관련해서 20년, 30년 가까이 지금 베테랑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 개론과 소방 관계 법규는 어느 정도의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같이 해주시는 김정희 선생님도 계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 분이서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팀티칭 해주시는 김진 선생님, 이영재 선생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저희가 무료 강의 같은 거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저희는 들어오기 전에는 한능검 상급 그리고 토익 550점이나 GTF 43점을 맞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5점 해서 가산점 1%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목표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저희는 필기 공부할 때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법규, 그 다음에 행정법 총론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마지막 정리를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가산점 그리고 5%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22년 이번에 4월 9일 날 시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78점을 맞았어요. 평균 78점을 맞았는데 여기서 가산점이 5점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필기 컷이 80점이에요. 그러면 78점일 때는 불합격이지만 가산점 합쳐서 83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돼요. 이게 22년입니다. 근데 이번에 바뀔 거는 이 필기 점수에 가산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체의 가산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점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2년 4월 9일날 시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다 가산점 쓰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필기, 면접, 체력 다 보고 여기에 가산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산점은 다 따셔야 되는 과목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필기의 비중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가산점 영역이 필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필기는 더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초반에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체력과 면접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체력은 예전부터 저희 소방은 많이 어려웠고, 면접 학생들을 조금 더 좀 퀄리티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조금 더 늘렸다, 그리고 막 면접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퀄리티를 좀 높이겠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산점이란 거는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산점은 맥스로 해서 5%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5%까지 취득이 가능하고, 혹시 여기서 5% 중에서 의사나 변호사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는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실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골랐을 때 가이드 할 수 있는 것들은 1%와 3% 중에서 1, 3, 1 조합으로 가게 될 겁니다. 1, 3, 1 조합으로 가서 총 5점을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22년에 시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으로는 가산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저희가 오면은 컴마 1급 따오시고요. 일종 대용 따오셔가지고 4% 가지고 가시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에 시험이 바뀌면서 23년에 가산점 비중이 바뀌면서 국어, 외국어에 대한 어학 부분에 관련된 가산점이 신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다 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안 딴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가산점은 없으면 호구되는 점수가 가산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저 영어를 좀 잘해서 토익 600이랑 GTF 레벨 2 48 맞아가지고 1 플러스 1해서 영어에서 2점 가지고 2%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보시면은 각 행, 자격증, 사무관리,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행에서 유리한 거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토익 GTF 레벨 43에서 플러스 5점 해가지고 48점으로 1%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실용 글쓰기 630점으로 해서 3%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종이나 컴알 2급으로 해가지고 1% 가져가면은 총 5%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중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용 글쓰기가 도대체 뭐냐? 실용 글쓰기가 도대체 뭐냐? 나 차라리 컴알 1급 딸련다. 컴퓨터 하는 거 좀 쉽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 이 취업 시장에서도 가산점 분야에서 조금 가장 최고의 난이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절대 비추천 드립니다. 보통 2에서 3개월 걸려요. 근데 지금 실용 글쓰기 저희가 특강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 2에서 3주면은 이 점수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르는 건 취사 선택이지만 당연히 짧게 고르는 그 점수를, 짧게 걸리는 그 기간을 선택하는 게 본인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일종 대형이나 컴알 2급에서 1% 따오시고, 실용 글쓰기 630점에서 3%, GTF 레벨 2에서 48%, 48점 맞아서 1%를 취득하시면은 가산점 분야는 끝이 나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세 과목만 준비를 계속 하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실용 글쓰기랑 이제 GTF랑 관련해서 그러면 과연 GTF는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GTF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문법, 청취, 독해, 어휘 해서 총 26, 26, 2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26문제를 100점으로 환산하고 각 문제들을 100점으로 환산해서 평균값이 제 시험 성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몇 개를 맞아야지 48점을 맞을 수 있는가? 네, 여기 보시면은 청취에서 일단 저희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청취까지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청취는 한 문제를 한 번호로 밀어버리면은 5개를 맞는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5개를 맞으면은 19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 20문제, 독해 어휘에서 14문제를 맞게 되면은 결국에는 평균 48점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독해 같은 경우는 28문제가 7문제 곱하기 4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4지문에 7문제씩 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청취를 안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청취를 3번으로 찍어듣는 그 순간에 이 독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남들보다 지문을 좀 더 시간 여유롭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14문제라는 거는 두 지문에서 만점 맞으면은 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만약에 나는 문법보다 독해에 조금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점수를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합쳐서 문법이랑 독해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34문제에서 36문제만 맞으면은 청취가 5개 맞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48점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 혹시나 청취가 만약에 본인이 잘 된다, 본인이 잘 되면은 굳이 5개만 맞을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더 올리시면은 나머지에서 더 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GTF는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용 글쓰기입니다. 이 실용 글쓰기 같은 경우는 저희 경찰 공무원 쪽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가산점 항목이죠. 이 경찰에서 했던 그 선례들을 보면은 보통 2, 3주 안에면은 학생들이 630점을 따가지고 3%를 먹고 가는 걸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실용 글쓰기를 처음 본 학생들은 아 이거 뭐 진짜 글 쓰는 거 아니야? 글씨체가 예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식 50문제, 주관식 1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문제에 대해서는 400점, 주관식 10문제에 대해서는 6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용 글쓰기를 화요일 날 개강을 했는데, 그 오선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관식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끔 여기 600점에서 커버를 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관식이라고 해서 진짜 글 쓰나 보다, 이게 아니라 원고지 작성하는 법,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는 법 등등이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글을 쓰는 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틀에 따라서 주관식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해커스 오선희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실용 글쓰기 같은 경우는 시중에 기출문제가 원래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을 끝나면 기출문제, 그 본인이 풀었던 문제는 다시 다 주고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를 NCS 베이스랑 비슷하다고 판단하셔가지고 특강을 진행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주관식 중에서도 원고지 작성법을 조금 심화적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번에 시험 볼 때 630점을 맞을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혹시 가산점 분야에서 조금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아니면 조금 이런 시험 개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서 혹시 질문 하나만 받고 가겠습니다. 전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예전에 시험이, 소방 공무원 시험이 5과목 있고 필기 과목이 5과목이 있을 때,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도 했어요. 5과목에 체력 6과목 해서 소방은 11과목을 준비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력이 많이 빡센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체력 시험 중에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도 충분히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만점을 받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근력, 이거 저희가 줄여서 왕오달이라고 부르는데, 왕오달,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결국에는 만점을 받으셔야 된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1번 제자리 멀리뛰기, 남녀 둘 다 공통적으로 힘든 부분이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좌정굴, 좌정굴은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는 건데 결국 유연성에 관련된 거고 남성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악력, 악력은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있어서 내가 체력을 좀 많이 딸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라도 악력기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고, 집에서 자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각각 체력 준비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 해커스가 또 준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소방학개론 1타 강사이신 이영철 선생님 지금 뒤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영철 선생님 불러가지고 저희가 소방학개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방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내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소방학개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예요. 연소. 이 연소가 뭐냐면 아까 우리 프로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소라는 건 뭐냐면요, 불이 붙는 게 연소예요. 그러니까 이로운 불이건 해로운 불이건 불이 붙는 게 연소야. 그러면은 이로운 불은 뭐죠,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로운 불이죠. 그 산불은 해로운 불이죠. 이렇게 불이 붙는 게 연소예요. 여기서 해로운 불, 이 해로운 불이 바로 화재입니다. 해로운 불이 바로 화재예요. 근데 위험물을 약간 화재에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왜? 위험물에 의해서, 막 위험한 물질이니까 위험한 물질에 의해서 불이 붙잖아요. 유익하지 않죠, 여러분들? 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에다가 살짝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화재를 끄는 게 바로 소화예요. 즉 해로운 불을 끄는 게 바로 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재의 반대가 소화예요. 소화의 반대가 화재거든요.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연소의 반대가 소화가 아니에요.
화재의 반대가 소화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붙는 게 연소다. 그래서 이로운 불이건 해로운 불이건 불이 붙는 게 연소다. 여기서 해로운 불이 화재다. 해로운 불을 끄는 게 바로 소화다. 됐죠, 여러분들? 얘 소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물 소화약제, 물로 불을 끄죠. 물로 불을 끄는데 물을 가지고 만든 설비가 물 소화 설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물 소화 설비가 뭐죠? 옥내 소화전. 또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천정에서 물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죠. 맞습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물 소화 설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다 불을 껐어요. 껐어요, 이제. 이제 껐으니까 이제는 화재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뭐죠? 이제는 화재 원인 조사 또는 또 피해 조사. 그래서 원인 조사가 뭐냐? 이렇게 해서 원인에 의해서 불이 붙었구나. 그다음에 화재 피해 조사. 뭐 인명 피해가 몇 명 발생했고 재산 피해가 얼마 발생했고 이렇게 화재 조사까지 공부하는 게 사실은 소방학개론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소방학개론이 여기까지 사실은 배우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제자들도 지금 앉아 있는데 정인이도 오고 진아도 오고 학교에서 보다가 또 학원에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방학개론인데 이 공무원에서 말하는 소방학개론은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추가가 되고 소방조직이 여러분들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뭐냐? 재난관리 단계를 보시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어, 여러분들. 그럼 뭐야, 우리가 재난을 예방해야 돼.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야 돼.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이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방과 대비는 재난 발생 전이 되고 대응과 복구는 재난 발생 후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재난이 발생했다? 그럼 대응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럼 소방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니까 재난관리 단계가 어디에 속하겠어요? 대응에 속하겠죠. 맞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재난관리 단계 대응에 속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왜 어이없니 내가 지금? 농담이에요. 아니, 너 웃으셔가지고. 마스크 벗으면요 더 웃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재난관리 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 조직인데 이 소방 조직은 소방 역사라던가 뭐 소방 공무원법, 구조 구급 이런 거 공부할 텐데 자, 소방 역사. 이거죠, 여러분들. 고려 시대에는 소방을 소재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시대의 전기는 소방을 금화라고 했고 갑오경장 전후에는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 그래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게 갑오경장 전후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 조선시대 전기 때 여러분들 어느 왕 때 그 화재가 많이 발생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왕 있잖아요.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 때 그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 세종대왕 때 화재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소방관서라는 금화도감을 설치를 해요. 금화도감을 설치를 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이제 하는 거, 여러분들. 하고 이제는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 소방서가 이제는 생깁니다. 이게 바로 경성소방서야. 1925년 경성소방서가 이제는 생기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종로소방서가 되겠죠. 종로소방서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최초 소방서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소방관이 배치가 되고 소방차가 있는 시기가 일제강점기예요. 그리고 119 전화도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 화재 발생했을 때 119 누르죠. 그게 바로 얘들아 하면 안 되지 지금. 여러분 초면인데 내가 말까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119가 뭡니까? 일본의 잔재야, 여러분들. 예, 일본의 잔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미 군정시대 넘어가죠, 여러분들. 넘어가고 이제는 뭐 그 다음에 뭐 이제는 1948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입이 되겠죠? 쭉 오는 거예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방이 국가직이죠, 여러분들. 국가직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방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런 것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방 조직에서 그것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 소방 계급, 뭐
뭐 교, 장, 소방 계급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9급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9급에서 쉽게 말하면 뭘까, 여러분들? CPR 같은 거, CPR. 뭐 괜찮으세요? 의식, 윤무 확인하고 119 눌러주세요. 흉부압박 30회. 기도 위지, 키스 2번,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방학교는 여러분들, 소방 공무원에서 말하는 소방학교로는 소방, 방재, 재난을 합쳐놓은 전문성이 짙은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을 다 이제는 할 줄 아는 선생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죠. 앞에 교수는 그 학부는 소방이고요. 석사가 방재고, 박사가 재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그 강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 노량진 바닥에 아마 저밖에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자님께 본인 자랑이 됐는데, 어떤 여러분들 제 수업을 또 들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게 바로 소방학교론이다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소방학교론 총평을 보시면 체감은 이번에 상이었죠. 이것도 내가 말씀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내가 또 말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중상이었어요. 문제 자체는 중상이었는데 체감이 상이었어. 그럼 팩트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봤던 문제 유형이 아니야. 그렇다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요. 흔히 봤던 문제가 아니야.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소방이 여러분들 국가직화 되고요. 맞습니까? 소방학교는 필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다 알고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선생들이 강의를 해야 되거든.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됐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우리 프로님이 잠깐 말씀했듯이 과거 유형처럼 앞자 따가지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 뭐 기본 개념을 잡았어. 암기를 못해.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본 개념을 잘 잡으신 분들은 고득점을 갔을 거예요. 고득점이 됐을 거예요. 근데 기본 개념을 잡지 않고 과거 유형처럼 앞자만 따신 분들은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연소론과 화재론이 8문항이 나왔고요. 소와 약자가 3문항, 그다음 위험물이 2문항, 화재조사가 2문항, 재난관리법이 3문항, 소방시설 2문항, 소방조직 역사 빵문항, 구조구급 빵문항이 나왔는데요. 이거 조금 또 여러분들 뭐라고나 할까? 균형 있게 출제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 시험에 좀 말이 많긴 많았어, 여러분들. 이 소아약자가 여러분들 한 2문항이 맞아요. 2문항 나오고 화재조사가 1문항에 나와야 돼. 그럼 하나하나 빠졌죠, 여러분들. 그렇죠? 소방 조직과 역사에서 2문항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균형 있게 출제는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구조구급 있죠? 이 파트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 한 5년 됐나 이제 여러분들? 횟수로? 5년 됐나? 한 4, 5년 됐을 거야, 여러분들. 4, 5년 됐을 것 같아.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 그럼 4년 동안 출제가 안 되는 거를 뭐하러 파트를 치부르냐고, 여러분. 빼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힘만 빠지게.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됐는데, 자, 앞에 교수가 좀 속상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팩트를 알라는 거야, 팩트를. 자, 이번에 시험에 말이 많았죠. 첫 번째, 왜 말이 많았어요? 뭐 1월 달에 간부 시험보다 어떻게 우리 비간부가 더 문제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막 정보가 돌잖아.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팩트를 말씀드리면 간부에서의 소방학교로는 선택 과목이야. 우리 비간부는 필수 과목이야. 간부는 소방학교록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4, 5년 전에 소방학교론이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때 문제 쉬웠잖아, 여러분들. 선택 과목은 문제가 쉬워야지만 그 과목을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부하고 비교하면 안 돼, 여러분들. 당연히 간부가 쉽죠. 선택 과목인데. 여긴 필수 내용,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뭐 간부보다 문제가 어렵네. 그거는 잘못된 정보야, 여러분들. 두 번째는 소방법 하위법에 국가화재 안전기준이 있어, 여러분들. 그러면 국가화재 안전기준에서 설치 기준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명시가 돼 있어, 여러분. 명시가. 근데 이게 마지막 20번 문제였거든요. 그게 무슨 설치 기준 문제네 막 말들이 많았어요. 설치 기준 문제가 아니야. 그건 동작 설명 문제, 여러분들. 동작 설명은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문제가 뭐였어, 여러분들? 이거였어요. 기동용기.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 기동용 솔레노이드가 탁 친다고 치면 봉판이 깨져요. 봉판이 깨지면 기동용기 가스압에 의해서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열어줘요. 선택 밸브와 이 저장 용기를 열어준다고. 열어주면 가스가 쭉 올라가서 가스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기동용기는 앞에 그래서 기후가 많아요, 여러분들. 다 이래다 보여드릴 거야, 여러분들. 보시면 화재가 발생하면 이 핀을 보세요. 핀을 나오죠. 화재가 발생하면 이 핀이 탁 쳐가지고 봉판을 깨트린다고. 깨트리면 이 기동용기가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열어서 쭉 가스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근데 뭐였어? 기동용기의 역할이 뭐야? 역할?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열어준다. 그게 무슨 설치 기준이야, 여러분들. 동작 설명이지. 동작 설명은 해야 돼, 여러분들. 근데 동작 설명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림하고 기구를 통해서 늘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왜? 실제로 봐야지만 느낌이 있거든. 그런데 이거 설명할 때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시험 너무 공부를 깊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 문제 안 나오잖아요. 왜 자꾸 옛날 생각을 하냐는 거냐, 말은. 본인 출제위원이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보는 거야.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했을 때,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봤을 때 합격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뭐 동작 설명이니까 꼭 보세요 하고 내가 이거를 설명을 좀 잘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잘 숙제하는 사람들은 쉽게 맞췄고, 또 이제는 고집 있는 사람도 있잖아. 고집이 있어서 뭐 내 말 듣지 않고 또 혼자만의 또 생각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뭐 틀렸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들? 아니죠. 기본 개념 문제야, 기본 개념. 어떻게 소방 시스템의 동작 설명을 모르면서 소방 시스템을 논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기본이지, 그게, 여러분들.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온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맞는 얘기야. 그러나 뭐냐면 이거는 설치 기준이 아니라 동작 설명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번 시험에 한 두 개가 어려웠어요. 하나가 여러분들 이산화황 구하는 문제. 그거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건 너무 심했어, 문제가. 너무 심한 문제였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그 기숙사 문제라고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기숙사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숙사가 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숙사 여러분들 1교시 빼고 2교시, 3교시, 4교시는 여러분들 6문항 중에 4개를 적는 거야. 그러면 한 문항당 25분씩 논술로 쓰는 거예요. 논술로 쓰는 게 소방 기숙사예요, 여러분들. 그는 기숙사 유형이 아니고 그건 충류와 난류에 대한 내용인데, 물론 기사에서도 뭐 자격증이 기사가 있어, 여러분들. 기사에서, 관리사에서, 기숙사에서 다 조금씩 논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소방 공무원을 응시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낸 건 맞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틀려주고 이산화황 틀리고 2개 틀린 거죠, 여러분들. 그럼 90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왜? 상대평가니까. 이번에 소방학교론 합격 라인이 한 70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근데 뭐 막상 시험장 가서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떨리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시험 문제 푸는 거하고 막상 시험장 가보세요. 떨려요, 여러분들. 떨려서 또 실수하더라도 한 8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수업을 듣던 간에, 뭐 해커스 이영철을 듣던 기타 학원을 가시던 간에 그 선생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많이 빗나갔으면 그때 씹는 거야. 아유 진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택했으면 믿고 가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들?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 5, 6, 5달이 이제는 기본 이론 스타트가 됩니다. 스타트가 되는데 이 기본 이론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우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데 여기서 제가 한 100점 만점에서 90점 한 90%만 내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앞에 뭐도 있죠? 인문서 특강 있죠. 자 인문서 여러분들 특강은요 딸랑 4시간이야. 4시간인데 무료로 볼 수 있나 이거 여러분들? 네 무료로 볼 수 있어 여러분들. 딸랑 4시간이니까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거 여러분들. 빠르게 훑어본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1장이 연설원 화제론이고 3장이 유언물이거든요. 근데 1장 연설원 화제론에서 약간 유언물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뒤에 걸 할 줄 알아야지만 앞에 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약간 악구가 맞춰질 수 있어 여러분들.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 안 들어도 돼. 여유 있다? 듣기를 권장합니다. 무료니까.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기본 개념 잡아주고요. 이제는 7, 8월 달에 심화가 가는데 심화는 뭐냐 여러분들? 마지막 10%. 즉 100점을 우리가 이제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10%가 뭐냐면 지엽적인 문제.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파트 있지. 좀 하고 싶지 않는 부분 있지. 여러분들 두꺼운 책에서 이 부분 보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 10%를 하는데 이게 기본 이론을 같이 해요. 기본 이론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10% 지엽적인 문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심화 이론은 다시 기본 이론 플러스 심화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번 수업 듣는 거지. 그럼 이해독이 되는 거야. 물론 이때 여러분 심화 이론은 빠르게 기본 정리만 하는 거야. 그래도 이해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OX 이제 문제 풀이인데요. OX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끝냈지. 내가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았는지 OX로 풀어보는 거야. OX로. 왜? 보기만 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OX는 은근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OX가.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뭐야? 기본 개념이 안 잡힌 거라고.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정립을 해.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퍼펙트하게 끝난 거지. 그러면서 11월, 12월 달에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거야.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는 문제가 쉬웠네. 가면 가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겠네 하면서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난이도라던가 문제에 대한 정성을 키우는 거야. 그 다음에 1월, 2월이 단원별 분풀 예상 문제 여러분들. 예상 문제가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예상 문제에서 점수가 확 올라갈 거 여러분들. 예상 문제. 그 다음에 3월에 동형 모의고사. 4월 달에 이제는 합격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우리 프로님께서 나한테 또 지금 빨리 끊으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은 제가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가지 않을 테니까요. 끝난 다음에 내가 질문을 받을게요. 시간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면 앞에 있는 교수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꿈에 눈이 멀어라. 시시한 현실 따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이영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편집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감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감직이거든. 요거면 4,000원이야. 미안해. 인터넷 가격 2,800원이야. 이게 무슨 감직이죠? 불꽃 감직이야. 200만 원짜리야. 그래서 혹시 오늘 설명회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요거 조용히 훔쳐가시면 돼. 200만 원 번 거야? 알았죠? 맞아, 여러분 설명회 잘 들으시고요. 끝나고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영철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합격생 멘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생 멘토라는 거는 뭐냐면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해커스에서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저희 업무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수업 노하우도 전달해 주시는 그런 합격생 멘토가 있는데 저희 권예준 멘토부터 먼저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합격 준비하고 있는 권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점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5과목이라서 2과목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행정법 90점, 소방학개론 65점, 소방관계법규를 8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방관계법규 90점, 소방학개론 80점을 받았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소방이 선택 과목이어서 비중이 조금 없었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비중을 좀 많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반드시 들으시면서 기본 이론을 잘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난생 처음 듣는 과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수업 첫 과목을 듣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지금 당장 뛰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 엉덩이만 잘 붙이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시험 점수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사실 법에는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법규랑 뭐 행정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방관계법규 하나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기본법 목적 제1조가 있습니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 활동 통하여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법 조문 하나를 보시더라면 그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 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물론 외우는 게 정말 힘드시겠지만 하시다 보면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하실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1층 혹은 5층에 오셔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필요하신가요? 네, 마치겠습니다. 준 멘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남학생 멘토인 김관용 멘토 불러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관용 멘토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이제 권예준 멘토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본 강의. 기본 강의가 탄탄해야지 이제 다음 심화 과정에서 넘어갈 수 있고 OX 강의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산점. 가산점이 제일 지금 종류도 많아지고 했는데 아마 기본 이제 초시분들은 아마 다 이제 기본으로 다 깔고 가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체력 준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지금 25% 비중으로 올라고 필기가 50%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을 때는 필기를 고득점을 취득하고 체력을 한 달 남짓 준비해도 필기가 고득점이면은 많이 뒤집히거나 그러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체력이 25% 늘고 면접도 이제 25%로 늘었기 때문에 기본 강의 탄탄하게 준비하시고 체력도 동시에 여력이 되신다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멘토 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수업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합격생 멘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3부로 넘어갈 건데 혹시 여기까지 저희한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셨을까요? 질문할 거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만 더 덧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때까지는 5, 6월, 7, 8월까지는 저희가 머릿속에 넣기만 했을 거예요. 뭐 들으면은 아 맞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집에 가면은 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근데 저희는 시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각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OX 문풀과 기출 문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머릿속에서 내 머리가 정립된 것들을 끄집어낸다. 그 다음에 단어 문풀로 예상 문제들 선생님들께서 직접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생성해 주시는 그런 예상 문제들을 단원별 문풀과 동형 모의고사에서 보고 총 6번의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5, 6월 그러면은 저희는 5, 6월에는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저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초시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초시생이신 분들께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생활 패턴을 정립하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08시에 오시고 20시 30분에 집에 가시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공부하는 그 책받기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이것부터가 공무원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 정립이 가장 첫 번째 목표다. 저희 학원 커리큘럼, 학원 시간표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그리고 나서 공부 습관 들이기입니다. 이 공부 습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수업을 듣고 나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복습이라고 하고,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복습을 해야지 당연히 내 걸로 된다. 이 정도는 알지만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습하는 습관도 들이셔야지 뒤에 말씀드렸던 남은 커리큘럼 그 사이사이에서도 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정립이 되면은 저희가 필수 3과목 소방, 관계법규, 소방 학개론, 행정법, 총론 총 1회 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 목표를 보면은 일단 저희가 어떻게든 관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학원은 나오셔야 돼요. 학원을 나와야지 저희가 끌고 가서 자리에 앉혀놓고 시험을 보게끔 하고 핸드폰을 압수하든 말든 하는데, 애초에 안 나오시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인강이랑 실강 중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인강이랑 실강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장점, 단점. 자, 인강의 장점 싸죠. 반대로 실강의 단점 비싸죠. 근데 실강의 장점은 뭐냐? 합격률이 높습니다. 인강의 단점 합격률이 낮습니다. 물론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나 걔중에 내 옆에는 인강 들어가지고 합격했다는데 라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 인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 개인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코딩 공부를 하려고 인강을 좀 끊어놨습니다. 근데 남은 기간이 이제 30일도 안 남았어요. 약 250일 정도 들을 수 있었는데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게 인강의 폐해라는 거예요. 인강을 들어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대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내 목표대로 이루어내면은 인강만큼 좋은 게 없죠. 왜냐면 싸고 내가 4시간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실강에 비싼 돈 내고 합격률 높은 보장되는 합격하는 학원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나한테 내가 되물었을 때 내가 과연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인강으로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학원 강의를 추천드린다. 그리고 합격률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맨 앞줄에서 매일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합격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럴 겁니다.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서 매일같이 오시는 학생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다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합격하려면은 실강으로 최대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결국엔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게 수험 기간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등원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을 철저히 해야지 나중에 그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5, 6월 기본 이론 과정 사이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나눠드린 거 보면은 거기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시간표 잠깐만 꺼내서 같이 보시죠. 시간표가 안 들어가 있나요? 시간표 여기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5, 6월 기본 이론 과정 시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영철 선생님 금요일 날 4시간 4시간 강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법 저희는 지금 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행정법이죠. 그리고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는 본인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선생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영철 선생님과 김진성 선생님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선생님 금요일날 수업이 있죠. 조윤수 선생님 행정법 총론 목요일 토요일날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선생님 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이렇게 수, 목, 금, 토에 수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나 그러면은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듣고 토요일까지 공부한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에는 조금 놀아야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용글 쓰기는 5월 3일날 개강했는데 지금 화요일 저녁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실용글 쓰기 이론 특강이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1층 데스크에서 상담 통해가지고 등록하시면은 제가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각설하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날 나는 안 나와야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일 같이 나오셔야 돼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같이 나오셔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파란색 시간은 무조건 내가 나오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분들이 나오셔야 하는 시간이에요. 08시까지 학원에 오시고 그 다음에 20시 30분에 퇴원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학원에 계셔야 돼요. 어떻게든 계셔야 됩니다. 자, 08시에 오셔가지고 지문으로 출석 체크합니다. 지문 출석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1층 데스크 옆에 보면은 핸드폰 내는 곳이 있어요. 핸드폰도 제출하게 됩니다. 저 핸드폰 뭐 좀 써야 되는데 어떡하죠? 뭐 저 급히 전화가 와서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는 저희가 개인 기록 카드, 휴대폰 카드라고 해가지고 사전 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을. 그래서 그런 사전 고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하고 오케이 잠깐 가져가서 쓰세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 제출하시고 출석 체크하시면은 본인의 자리, 지정 좌석으로 가셔가지고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데일리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금요일에 있으니까 금요일로 좀 예를 들면은 금요일 아침에 오면은 소방학개론 이영철 선생님 거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목요일 날 행정법 총론을 공부했죠. 행정법 총론을 금요일 날 데일리 테스트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각 날마다 데일리 테스트 말처럼 데일리 테스트 매일마다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 주마다 시험도 있나요? 네, 위클리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08시에 오셔가지고 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업 없는데요? 아니요, 통제학습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 통제학습이란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번에 22년 4월 9일날 시험 본 학생들은 총 5과목에 곱하기 20문제 해서 100문제 받고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맞죠? 이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100분 동안 앉아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통제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나는 공부하면서 100분 동안 앉아있어야 돼요. 왜냐? 시험을 100분 동안 보니까 100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엉덩이 힘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제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 과목으로 바뀌었다 보니 20문제씩 하면은 60분 동안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경찰의 선례를 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은 경찰 같은 경우도 똑같이 5과목에서 3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경찰학 그리고 형사법 그 다음에 헌법 해서
40, 20으로 해가지고 총 100문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국에 저희도 이렇게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분 동안은 유지될 거고 통제학습도 100분 동안 유지될 거다. 자, 그런데 통제학습이라고 해서 말은 통제학습인데 무엇을 통제하나요? 라고 할 수 있죠. 출입을 통제합니다. 출입을 통제합니다.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저희가 공부 시에 시작을 하죠. 공부 시에 첫 번째 통제학습이 들어갔는데 이 시간에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통제학습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벌점도 쌓이게 되는 거죠. 이 벌점을 쌓이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공부 시에 입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이 1시간 40분이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나올 수는 있나요? 중간에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중간에 나오면 그대로 또 벌점도 쌓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리 현상이 있을 때는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쉬는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리하시고 오셔야 돼요. 이 30분 안에. 시험 볼 때 누가 100분 동안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세요. 그럼 대신 떨어지세요. 이런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제학습 100분은 그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지켜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도 수업이 없지만 나와서 통제학습 한 타임, 두 타임 진행해 주시고, 나와서 세 타임, 네 타임 진행해 주시고, 저녁 먹고 5타임 진행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날은 수업 듣고 저녁에 통제학습 한 번 더 하고, 목요일도 똑같고 금요일도 똑같고. 하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 시간까지는 무조건 오셔야겠죠. 이 시간까지는 무조건 오셔야 되고, 여기 밑에 보이는 자율학습이라고 있어요. 이 자율학습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점이 나갔다면은 토요일부터는 상점이 나가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다 자율학습이 있겠지만 이 자율학습에 나와서 평일처럼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상점을 드리는 구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종 다른 법정 공휴일이나 다른 빨간 날들 다 똑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처럼 상점이 들어가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조금 궁금해하신 분,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벌점 관리. 결국 해서 그러면 상벌점에서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거는 벌점이 들어가고, 벌점으로 무엇을 하냐? 이걸로 독서실 자리를 재배치합니다. 자, 독서실 자리를 재배치하는데 이거는 독서실 자리 재배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독서실이 5층에 보면 소, 중, 대 이렇게 501호, 502호, 503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501호 가장 작은 강의실 같은 건, 가장 작은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태 좋으신 분들을 다 모아놓고 으쌰으쌰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 근태가 좋다는 게 성적이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태가 좋고 맨날 오고 토요일날도 오고 일요일날도 오고, 그리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따르고, 그리고 여기에는 약 16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모두 체력학원에 가서 체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웬만큼 내가 잘하고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독서실 재배치고, 이거는 상벌점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벌점 관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통제 학습 스케줄을 엄수해 달라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예요. 100분 동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달라. 그리고 이 상점 벌점으로 가지고 독서실 자리를 재배정한다.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은 잘하는 그룹, 근태가 좋은 그룹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내 환경을 만들어 가자라는 게 이 상벌점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제학습 간의 출입이 통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탈 시 배가 아파서 나가도 벌점이 부여가 됩니다. 어떻게든 30분, 쉬는 시간 30분 안에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벌점이 한번 쌓였다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 상점으로 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나와서 공부만 하시면은 절대 빨간색, 상벌점에 빨간색이 떠 있지 않고 파란색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핸드폰 써야 되는데요, 아니면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이거는 꼭 가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사전 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인 기록 카드나 휴대폰 카드를 미리
작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 기록 카드나 휴대폰 카드에 내 특이사항을 적어 놓고 그다음에 내가 이날에 빠지겠다, 이날에 휴대폰을 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판단하에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꽃이죠. 해커스의 자랑 테스트. 자,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는 거고, 위클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와가지고 보는 거고, 먼슬리 테스트는 저희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3, 4월 입문반에 봤을 때 이번 5월 내일이 7일이죠. 5월 7일 토요일 날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끔 먼슬리 테스트는 결국 매달 보는 거고, 이 데일리 테스트나 위클리 테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너 날마다 공부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점수 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이나 저희 팀장들이 뭐 따로 너 이거 왜 이렇게 못 봤어? 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너 왜 안 봤어? 너 왜 늦게 봤어? 이거는 충분히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는 너 성실하게 하고 있음을 알고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내가 이만큼 복습을 했는지도 물어보는 게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먼슬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성과 척도를 좀 나타내는 거죠. 내 학습 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가 먼슬리 테스트를 보고 나면 이런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작년 테스트라서 지금 5과목이 나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잠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가 영어 과목이고 여기가 소방학 기론이고 여기가 행정법인데 행정법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아주 100점에 가깝게 있는데 소방학 기론 같은 경우는 아주 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부릅니다. 일단 저희가 정기 상담도 하는데 불러가지고 뭐 민범 씨 행정법은 상당히 높은데 영어랑 소방학 기론이 너무 낮네요. 혹시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면은 단박에 지금 소방학개론 안 하고 행정법부터 잡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내가 일단 잘할 수 있는 과목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과목만 공부하고 싶다.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 학생들 결국엔 나중에는 행정법이 옳은 것처럼 보이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방학개론을 잡다가도 떨어져서 결국에는 밑으로 수렴하게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같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같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거를 정기 상담 때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학습 방향을 설계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적표를 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게 맞는 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인 이렇게 된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생 멘토 분 여기 앞에 계시는데 이 합격생 멘토 분들께서도 저희가 수험 생활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 저희한테 소방학개론에 있는 연소 파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희도 조금 짬밥이 있기 때문에 연소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험 생활을 직접 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이렇게 외우니까 좀 쉽더라.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빠르더라. 이런 것들을 합격생 멘토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선생님한테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바로 여쭤보면 좋겠지만 교수님이 항상 상시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주할 수 있는 저희 합격생 멘토를 구해서 합격생 멘토들한테 물어보면은 수험생활 노하우가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담임 케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누군가의 담임 선생님이 되건데 이 담임 선생님이 되면서 정기 및 상시 상담으로 학생들을 부르고 시험을 먼슬리 테스트를 보면은 학생들을 불러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조금 나이가 어리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좀 공부하기가 싫네요. 그래도 앉아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조금 멘탈 상담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커스 소방 전용 밴드인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다 잠잠해졌긴 했지만 뭐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한들 코로나가 안 아픈 건 아니니까요. 코로나가 걸리면 또 개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종례를 원래 해야 되는데 조례 종례를 지금 당장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지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저희가 해커스 밴드로 공지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상담 공지. 자, 김태현 학생, 김나연 학생, 이민범 학생 이 시간대 2월 8일 이 시간대에 이때 오세요. 상담하게 오세요. 그리고 이 시간대 안 오시면은 또 벌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올 때까지 전화를 드릴 겁니다.
상담 받게. 그리고 여기에는 무조건 전화를 받아 주셔야겠죠. 그리고 뭐 시험 일정이 이렇게 나왔으니 참고해 주세요. 체력 테스트를 이때 봤는데 당신들 시험 성적이 이러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을 공지를 밴드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학원 집에서 진행되는 거를 밴드 채팅으로 비대면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집에서 진짜 아파가지고 아침부터 진짜 아프거나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어디 멀리 갑자기 나갔다거나 그러면은 저랑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담임 선생님들이랑. 그럴 때는 카카오톡처럼 밴드 채팅으로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학원을 못 나올 것 같으니 양해를 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밴드 채팅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소방의 꽃이죠. 체력. 이 체력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 소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시험을 체력 테스트를 봤던 사진들을 게시해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월 1회 같이 손잡고 가서 각 체력 학원에서 정기 체력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저희 여기 노량진에서 조금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여기 보면 체력 학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력 학원이 약 40개 정도가 있는데 이 40개 중에서도 소방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 많지 않아요.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4군데를 정해가지고 각 과목별로 잘하는 과목별로 학원을 정해가지고 그 학원에 손잡고 체력 테스트를 보러 갑니다. 월 1회 매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달 받았던 그 성적들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도 알고 본인도 알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합격 컨설팅을 따로 드리는 거죠. 체력 컨설팅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민범 씨는 제자리 멀리 뛰기가 안 되니 A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B 학원으로 가가지고 체력 상담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체력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컨설팅까지가 저희 학원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 학원에 가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월 1회 체력 테스트를 가야 되고 이것도 반드시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계 체력 학원 약 4군데가 있고 이 4군데에서 각각 잘하는 과목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여기서 가서 체력을 받고 한 번 여기 가서 테스트를 받고 한 번 여기 가서 테스트 받고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미흡 종목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다. 뭐 민범 씨는 어디가 안 좋으니 이게 안 되니 못해도 11월 달부터는 가서 수업을 들으셔야겠습니다. 라는 컨설팅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연강반은 과연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는 요즘 트렌드죠. 다 드리죠. 실강도 볼 수 있고 실강 끊으시면 인강도 그날 찍었던 거를 다음날 24시간 이내에 볼 수 있게끔 인터넷 강의도 무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F나 한능검이나 실용글쓰기나 아직 못 따신 분들을 위해서 GTF 빨리 따시라고 이것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이 각각 한 명씩 붙어가지고 밀착 마크를 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계속 전화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끝까지 귀찮게 해서 어쨌든 학원에 나오게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생 멘토가 1대1 관리. 이거는 직접 가셔가지고 1층이나 5층에 있는 합격생 멘토한테 가서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내가 공부하는데 이렇게까지 큰 힘이 쏟아야 할지 몰랐다라 할 때 나도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과목 진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게 합격생 멘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DT, WT, MT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 먼슬리 테스트 매일같이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된다. 그리고 월 1회 정기 체력 테스트를 가게 되니 무조건 따라오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자습실이 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5층에서 뭐 소중대 있었죠. 소중대 이 자습실은 결국에는 프리미엄 자습실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였고 관리반인 데드캠프 및 아니면은 재수생들을 위한 독학반 하시면은 프리미엄 자습실을 제공하게 된다.
혹시나 나는 그 중에 나는 혼자서 알아서 잘하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돼 하시는 분들께서는 뒤에 보시는 여기 온앤오프 자율용 패키지라고 있는 온앤오프를 들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가 필요하다, 데드캠프, 나 독학,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나 재시생이다, 재수생이다, 독학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5월 달부터 들어와서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약 78%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 합격생에서 다 산출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강의실, 소독서실, 근태가 좋았던 그룹은 100%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저희만 믿고 따라오면은, 커리큘럼대로만 따라오면은 알아서 합격하는 길로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코인을 하고 있는데 코인이 많이 안 오르네요. 하지만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 공무원에서도 당연히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버는 승리할 거니까 어딜 하셔든 어디서 공부를 하셔든 1년만 참고 5월 달부터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합격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